캐나다가 독일을 선택했습니다. 회의장의 발표가 울려 퍼졌습니다. 약 60조 원 규모, 세계가 주목하던 잠수함 사업이었습니다. 경쟁국은 한국이었고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것은 독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승리한 사람들이 오히려 패배한 사람들처럼 조용히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그저 긴장이 풀리는 순간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취재를 시작할수록 더 이상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한 것은 경쟁국도 기술도 돈도 아니었습니다. 이 선택을 받은 순간부터 독일은 오히려 더 큰 위험 앞에 서 있었습니다. 회의장을 나서던 그들의 발걸음도 이상하게 무거워 보였습니다. 이 선정이 그들에게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저는 그때까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를 따라가다 보니 저는 방산산업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됐습니다. 저는 처음엔 그저 이상한 표정 하나를 따라갔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표정 하나가 방산산업을 바라보는 제 기준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저는 루카스 베버, 킬 지역 조선업계를 10년 넘게 취재해온 산업 전문 기자입니다. 독일 잠수함이라면 세계 최고라는 믿음은 제가 이 일을 시작한 이래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정밀한 설계, 엄격한 품질 관리, 수십 년 축적된 잠수함 건조 노하우. 저는 그동안 이 산업을 취재하며 그 믿음을 뒷받침하는 기사를 수도 없이 써왔습니다. 유럽 방산 전시회마다 독일관 앞에 몰리는 바이어들, 각국 해군 장성들이 건네는 찬사, 저는 그런 장면들을 직접 눈으로 봐왔습니다. 이번 캐나다 사업 수주 소식을 들었을 때도 저는 그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독일이 이기지 못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발표 다음 날 저는 킬의 한 조선소를 찾았습니다. 취재 목적은 간단했습니다. 수주를 축하하는 현장 분위기와 앞으로의 생산 계획을 듣는 것. 저는 이 인터뷰가 예상 가능한 답변들로 채워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문을 지나 사무동으로 향하는 동안 복도에는 이번 수주를 알리는 사내 게시물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을 지나는 직원들의 걸음은 평소와 다르지 않아 보였습니다. 누구도 그 게시물 앞에서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선소 관리자를 만나 첫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번 수주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지. 그는 잠시 뜸을 들이다 대답했습니다. 물론 좋은 소식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저는 그 말을 흘려들으려 했습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뒤에 늘 나오는 관례적인 답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10년 넘게 이 업계를 취재하며 비슷한 표현을 수없이 들어왔으니까요. 그런데 그의 표정이 그 말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안도보다는 긴장에 가까운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시선을 살짝 피했습니다. 창밖으로 도크의 크레인이 보였지만 그는 그쪽을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진짜 시작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지. 그는 살짝 웃으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차차 알게 되실 겁니다. 그 웃음마저도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마치 준비해둔 대답을 꺼내듯 표정과 말투 사이에 미묘한 틈이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음 일정이 있다며 양해를 구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사무동을 나서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로비를 지나며 저는 다른 직원 두어 명에게도 짧게 말을 걸어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바쁘다며 지나쳤고 다른 한 사람은 웃으며 고개만 끄덕이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 누구도 이번 수주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첩에 그 대답을 받아 적으며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선정된 사람이 할 만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앞두고 각오를 다지는 사람의 말투에 가까웠습니다. 조선소를 나서며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나라가 선정됐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표정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동안 저는 방금 있었던 짧은 대화를 다시 곱씹었습니다. 진짜 시작이라는 말, 시선을 피하던 눈빛, 서둘러 자리를 뜨던 걸음. 그 어느 것도 승리를 자축하는 사람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이 승리가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단순한 승리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함부르크의 방산 전문지 편집국을 찾았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계약이라면 축제 분위기일 거라 예상했지만 사무실은 조용했습니다. 편집장은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짧게 말했습니다. 축하 기사보다 이행 리스크를 짚는 기사가 먼저 나갈 것 같습니다.
이행 리스크라니 선정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나올 말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어서 조선산업을 오래 연구해온 한 전문가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제 질문에 앞서 되물었습니다. 루카스 씨는 이번 소식을 축하할 일이라고 보시나요? 저는 당연히 그렇다고 답했지만 그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업계 사람들 반응은 좀 다릅니다. 다들 축하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걱정하고 있어요. 저는 가장 상식적인 답부터 떠올려 보았습니다. 방산업계에서 걱정거리는 대부분 돈 문제였습니다. 화려한 발표 뒤에 숨겨진 저가 입찰, 저는 이번에도 그런 경우가 아닐까 의심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조선업계 재무자료를 다룰 줄 아는 애널리스트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계약 단가와 예상 마진을 화면에 띄워 보여주었습니다. 가격만 보면 오히려 나쁘지 않은 조건입니다. 오히려 업계 평균보다 여유 있게 잡힌 편입니다. 저는 혹시 숨겨진 비용이 있는 건 아닌지 물었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재무적으로 꽤 안정적인 구조입니다. 다만 확실한 건 돈 걱정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모니터를 끄며 덧붙였습니다. 숫자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라면 현장에 답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 말을 수첩에 옮겨 적으며 잠시 멈췄습니다. 편집장도 전문가도 이 애널리스트도 표현은 달랐지만 결국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자료가 아니라 현장. 저는 그 자리에서 첫 번째 가설을 접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면 걱정의 이유는 계약서 밖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자료 위에서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만은 분명했습니다. 직접 눈으로 봐야 했습니다. 저는 다시 킬로 돌아가 이번에는 사무동이 아니라 생산 현장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안전모를 쓰고 도크로 들어서자 건조 중인 잠수함 선체 몇 기가 나란히 늘어서 있었습니다. 용접 불꽃이 여기저기서 튀었고 크레인이 육중한 부재를 천천히 옮기고 있었습니다. 철판이 부딪히는 소리와 압축 공기 소리가 뒤섞여 도크 전체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를 안내한 생산 관리자는 도크 배치도를 보여주며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을 하나씩 짚어주었습니다. 저는 이번 캐나다 사업이 언제부터 이 도크에 들어올 예정인지 물었습니다. 그는 일정표를 펼치며 대답했습니다. 이 도크는 이미 다른 프로젝트로 예약이 차 있습니다. 캐나다 물량은 그 뒤 순번입니다. 저는 그 대답에 멈칫했습니다. 계약을 이제 막 선정받은 사업인데 이미 순번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순번이 언제쯤 돌아오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일정표의 한 지점을 손끝으로 짚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뒤쪽이었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뒤로 밀려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대답했습니다. 저희 도크가 한정되어 있어서요. 다른 나라 물량도 이미 줄 서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그 표현을 다시 곱씹었습니다. 도크가 한정되어 있다는 말은 단순히 생산 능력이 넘친다는 뜻일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 도크를 몇 개나 더 늘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지 자체가 한정돼 있어서 새로 짓는데도 몇 년이 걸립니다. 그는 도크 너머 빈 공터를 가리켰습니다. 그곳조차 이미 다음 확장 계획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인력 배치 현황판도 함께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현황판에는 여러 팀의 이름과 투입 일정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몇몇 칸에는 담당자 이름 대신 물음표만 적혀 있는 것도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그 물음표가 무엇을 뜻하는지 물었습니다. 관리자는 짧게 답했습니다. 아직 배치할 사람을 정하지 못한 자리입니다. 저는 왜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지 되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뜸을 들이다 대답했습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다시 물었지만 그는 다음 견학 일정이 있다며 화제를 넘어갔습니다. 저는 그 말을 수첩에 옮겨 적었습니다. 도크는 밀려있고 사람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소식과 지금 눈앞에 펼쳐진 이 현황판 사이에는 묘한 시차가 있었습니다. 발표는 이미 끝났는데 현장은 아직 그 발표를 따라잡지 못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견학을 마치고 나오는 길, 저는 도크 옆에 쌓여있는 자재들을 지나쳤습니다. 일부 자재에는 다른 국가의 이름이 적힌 태그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 도크가 이미 여러 나라의 물량을 동시에 감당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그 태그들을 하나씩 읽어보았습니다. 서로 다른 국가, 서로 다른 계약, 그러나 같은 도크와 같은 인력을 나눠 쓰고 있었습니다.
문득 이 조선소가 감당하고 있는 것이 캐나다 사업 하나만이 아니라는 사실이 실감났습니다. 저는 아직 이 단서들이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계약서가 아니라 바로 이 현장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저는 어제 관리자가 흘리듯 남긴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자체가 많지 않다는 말. 저는 그 말의 의미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 날 조선소 인사 담당자와 현장 숙련공들을 함께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인사 담당자는 자리에 앉자마자 연령별 인력 현황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프는 한쪽으로 심하게 기울어 있었습니다. 표를 보는 순간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50대 이상 숙련공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20대와 30대 비율은 눈에 띄게 얇았습니다. 저는 이 격차가 왜 이렇게 큰지 물었습니다. 그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일을 배우려는 젊은 사람이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몇 년 안에 은퇴할 인력이 상당수예요. 저는 은퇴 이후 공백은 어떻게 메울 계획인지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서류를 뒤적이다 대답했습니다. 계획은 있는데 사람을 키우는 속도가 은퇴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저는 현장으로 내려가 실제로 용접을 하고 있는 숙련공 한 명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용접면을 벗으며 웃었습니다. 이 정밀 용접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도 20년 걸려서 지금 수준이 됐어요. 저는 후배는 없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몇 명 들어오긴 하는데 이 정도 실력이 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저 같은 사람들은 은퇴하죠. 저는 순간 이 정도면 답이 나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사람만 더 뽑으면 해결되는 문제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용접면을 벗어든 채 잠시 저를 쳐다보더니 웃었습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웃음에 안도하며 수첩에 답을 적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웃음을 거두고 잠시 침묵하더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일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펜을 멈췄습니다. 사람을 뽑는 것 자체가 왜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다시 물었습니다. 그는 손에 묻은 그을음을 닦으며 잠시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설계부서도 함께 둘러보았습니다. 설계팀장은 비슷한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도면 하나 제대로 그리려면 몇 년의 현장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경험을 가진 사람이 매년 줄고 있어요. 그는 모니터 속 도면을 가리키며 덧붙였습니다. 이 도면 하나에도 수십 년 경험이 녹아 있습니다. 이건 매뉴얼만으로는 못 배웁니다. 저는 그제야 어제 봤던 물음표 투성이 배치표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도크가 부족한 게 아니라 그 도크를 채울 사람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생산 능력이란 결국 설비가 아니라 사람이 만든다는 사실을 저는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번 걱정의 진짜 이유인지 궁금해졌습니다. 하지만 인사 담당자는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이건 저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부품을 대는 협력 업체들도 사정이 비슷하다고 들었어요. 저는 그 말에 다시 멈췄습니다. 문제가 이 조선소 하나에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인사 담당자에게 협력 업체 이야기를 조금 더 물었습니다. 그는 정확한 사정은 자신도 다 알지 못한다며 대신 부품 공급망을 담당하는 부서를 연결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오늘 만난 사람들의 말을 다시 떠올려 보았습니다. 인사 담당자의 그래프, 숙련공의 그을린 손, 설계팀장의 도면. 세 사람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술은 여전히 최고 수준이지만 그 기술을 이어받을 사람이 줄고 있다는 것. 저는 처음 이 취재를 시작할 때 세웠던 가설을 떠올렸습니다. 돈 문제일 거라고 생각했던 첫 번째 가설은 이미 틀렸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이번에는 사람이 문제라는 두 번째 실마리를 얻은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으로 완전히 설명된다고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 문제라면 어째서 협력 업체까지 같은 사정을 겪고 있는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저는 다음으로 그 부품 공급망을 직접 들여다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인사 담당자가 연결해준 공급망 관리부서를 찾아가자 담당자는 벽면 가득한 협력업체 지도를 보여주었습니다. 화살표와 선들이 지도 전체를 촘촘하게 뒤덮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규모에 놀랐습니다. 단순히 몇몇 대형 부품사가 아니라 크고 작은 기업 수백 곳이 이 잠수함 한 척을 위해 얽혀 있었습니다. 저는 조선소가 직접 만드는 부분과 외부에서 들여오는 부분의 비율을 물었습니다.
담당자는 화면을 넘기며 대답했습니다. 선체 조립은 저희가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상당수 핵심 부품은 협력 업체에서 옵니다. 센서, 밸브, 배터리 시스템 같은 것들이요. 저는 그중 하나라도 늦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뜸을 들이다 대답했습니다. 부품 하나가 늦어지면 그 부품이 들어갈 공정 전체가 밀립니다. 그리고 그 뒤 공정도 줄줄이 밀리죠. 저는 최근에 그런 지연 사례가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화면 한쪽에 표시된 붉은 항목을 가리켰습니다. 지금도 한 부품사가 예정보다 몇 주 늦어지고 있습니다. 작은 회사인데 그 회사가 만드는 부품을 대체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요. 저는 대체할 곳이 없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는 화면 속 항목 하나를 확대해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정밀 부품은 인증받은 업체가 원래 많지 않습니다. 새로 인증받으려면 몇 년이 걸리고요. 저는 그 부품사를 직접 찾아가 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담당자는 흔쾌히 연락처를 건네주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도시 외곽의 작은 공장을 찾았습니다. 대기업 조선소와는 전혀 다른 규모였습니다. 좁은 주차장에는 낡은 승합차 몇 대만 서 있었습니다. 공장 대표는 저를 맞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희 같은 곳이 늦어지면 전체가 늦어진다는 걸 저희도 압니다. 그런데 저희도 사람을 못 구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그 말에 멈칫했습니다. 여기서도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공급망 전체에서 이런 회사가 몇 곳이나 되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곳이 한둘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공장 한쪽에 멈춰 서 있는 설비를 가리키며 덧붙였습니다. 저 자리도 사람만 있으면 바로 돌릴 수 있는데 반년째 저러고 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조선소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입에 한 척을 만드는 데 관여하는 산업 전체의 문제였습니다. 작은 부품 하나가 전체 일정을 멈출 수 있다는 말이 더 이상 과장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복잡하게 얽힌 그림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공장을 나서는 길, 저는 오늘 만난 대표의 마지막 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사람만 있으면 바로 돌릴 수 있는 설비가 반년째 멈춰 있다는 말. 저는 킬의 조선소에서 봤던 도크와 이 작은 공장의 멈춘 설비가 결국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규모는 달랐지만 원인은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차를 몰고 돌아오는 길에 이번 취재의 흐름을 다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처음엔 돈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었습니다. 다음엔 조선소 하나의 사람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보니 그 조선소를 둘러싼 수백 개 기업 모두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나의 회사가 아니라 하나의 산업 전체가 같은 벽에 부딪히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이 벽이 정확히 무엇인지 아직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 책상 위에 지금까지의 취재 수첩을 전부 펼쳤습니다. 창밖으로 킬 항구의 불빛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첫 장에는 킬 조선소 관리자의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도크는 이미 다른 프로젝트로 예약이 차 있다는 말. 다음 장에는 인사 담당자가 보여준 연령별 인력 그래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숙련공의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실력이 되기까지 20년이 걸렸다는 말. 그 다음 장에는 작은 부품사 대표의 말이 있었습니다. 사람만 있으면 바로 돌릴 수 있는 설비가 반년째 멈춰 있다는 말. 저는 이 세 장을 나란히 늘어놓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다른 취재거리로 보였습니다. 도크 일정 문제, 인력 고령화 문제, 협력업체 지연 문제. 각각 만난 사람도 달랐고 장소도 달랐고 표현하는 방식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다시 읽어보니 세 가지 모두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배를 얼마나 많이, 얼마나 빨리 만들어낼 수 있는가? 도크가 밀려있는 것도, 숙련공이 부족한 것도, 부품사가 지연되는 것도 결국 생산 능력이라는 하나의 문제로 수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하나의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걱정의 진짜 이유는 생산 능력이 아닐까? 계약을 따내는 것과 그 계약을 실제로 완수해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독일은 세계 최고의 설계와 기술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설계를 실제 물량으로 찍어낼 수 있는 능력에는 한계가 있어 보였습니다. 저는 수첩 여백의 화살표를 그려가며 지금까지의 단서를 연결해 보았습니다. 도크 지연에서 인력 고령화로, 인력 고령화에서 협력업체 인력난으로, 그리고 다시 생산 능력이라는 하나의 결론으로.
화살표들이 모두 한 지점에서 만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생각을 확인하기 위해 다시 한번 자료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도크의 순번, 은퇴를 앞둔 숙련공의 비율, 협력업체의 지연 건수. 숫자들은 제각각이었지만 방향은 하나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첩에 조심스럽게 적었습니다. 생산 능력. 어쩌면 이 세 글자가 지금까지 만난 모든 사람의 걱정을 설명해 줄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펜을 내려놓는 순간 한 가지 의문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분명해 보이는 답을 왜 아무도 직접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을까요? 만약 정말 이것이 전부라면 누군가는 진작 이렇게 말했어야 했습니다. 저는 그 의문을 아는 채 수첩을 덮었습니다. 창밖의 항구 불빛을 바라보며 저는 처음 이 취재를 시작하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그저 웃지 못하는 표정 하나에서 시작된 궁금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도크와 사람과 부품망이 뒤엉킨 커다란 그림 앞에 서 있었습니다. 생산 능력이라는 답은 분명 그럴듯했습니다. 지금까지 만난 모든 사람의 말이 그 답을 향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답이 너무 깔끔하게 맞아떨어진다는 것 자체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현실의 문제는 보통 이렇게 하나의 단어로 정리되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저는 이 답을 좀 더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이 결론을 뒷받침해 줄 만한 사람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유럽 방산산업 전반을 오랫동안 분석해온 한 컨설턴트를 찾아갔습니다. 그의 사무실 책장에는 각국 방산 백서와 보고서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 나라의 방산 프로젝트를 비교평가하는 일을 오래 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취재한 내용을 순서대로 설명했습니다. 도크 일정, 인력 고령화, 협력업체 지연. 그리고 제가 내린 결론도 함께 말했습니다. 이 모든 걱정의 근본 원인이 생산 능력 아니겠냐고. 그는 제 말을 다 듣고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절반은 맞습니다. 요즘 유럽 방산업계 전체가 겪고 있는 공통된 문제이긴 해요. 저는 절반이라는 표현이 마음에 걸려 나머지 절반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는 대답 대신 화면에 몇 개의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유럽 여러 나라 조선소들의 생산 능력 추이를 보여주는 자료였습니다. 대부분의 선이 완만하게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설계 기술은 여전히 최고 수준이지만 그 설계를 실제 생산량으로 옮기는 능력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냉전이 끝난 뒤 오랫동안 발주가 줄면서 도크도 줄이고 인력도 줄였으니까요. 저는 그 설명을 받아 적으며 지금까지 조각조각 들었던 이야기들이 마침내 하나의 완결된 그림으로 맞춰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는 몇 가지 다른 나라의 사례도 함께 짚어주었습니다. 비슷한 이유로 납기를 맞추지 못해 곤란을 겪은 사례들이었습니다. 그는 그 사례들을 하나씩 짚으며 말했습니다. 패턴이 거의 똑같습니다. 기술은 있는데 그 기술을 물량으로 바꿀 능력이 줄어든 겁니다. 저는 이 정도면 충분히 답을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독일이 계약을 따내고도 웃지 못한 이유는 이 거대한 계약을 실제로 감당할 생산 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불안 때문이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며 저는 오랜만에 후련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처음에 위화감에서 시작해 돈 문제를 지우고 사람 문제를 발견하고 공급망 문제로 넓혀가며 마침내 생산 능력이라는 하나의 답에 도달한 것입니다. 저는 킬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벌써 기사의 첫 문장을 머릿속으로 그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결론으로 기사를 정리해도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컨설턴트가 자리에서 일어서는 저에게 문득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다만 그 생산 능력이라는 것도 결국 왜 부족해졌는가를 따라가 보면 조금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문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한마디가 방금 완성됐다고 느낀 그림의 작은 균열을 냈습니다. 저는 다시 자리로 돌아와 물었습니다. 다른 이야기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는 시계를 흘깃 보더니 대답했습니다. 지금 설명하기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다음에 자리를 다시 잡죠. 저는 아쉬운 대로 그 말을 수첩 맨 아래에 적어두었습니다. 왜 부족해졌는가? 사무실을 나서며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생산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이미 확인된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족함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는 저도 아직 제대로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기차를 기다리며 저는 오늘 들은 설명을 다시 곱씹었습니다. 냉전이 끝난 뒤 발주가 줄었다는 말, 그래서 도크와 인력을 줄였다는 말. 그것도 하나의 원인일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컨설턴트의 마지막 표정은 그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듯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저는 생산 능력이라는 답에 거의 다다랐다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이 답 뒤에 또 다른 층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컨설턴트는 시간이 났다며 저를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엔 그의 동료라는 산업경제학자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좁은 회의실 테이블 위에는 이미 여러 장의 자료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남겨진 질문을 그대로 던졌습니다. 생산 능력이 부족해진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학자는 화면에 긴 시계열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의 잠수함 발주 건수였습니다. 그래프는 냉전 이후 오랫동안 바닥에 가까운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중간중간 짧게 솟아오르는 구간이 있었지만 금세 다시 가라앉았습니다. 도크나 사람이나 협력업체나 결국 일감이 있어야 유지됩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일감 자체가 수십 년간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그게 생산 능력 부족과 어떻게 다른 이야기인지 물었습니다. 학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산 능력은 결과입니다. 원인이 아니에요. 도크를 유지하려면 계속 배를 만들어야 하고 숙련공을 키우려면 계속 일감을 줘야 하고 협력업체가 살아남으려면 계속 주문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는 따로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먹여 살리는 하나의 순환입니다. 저는 그 말을 받아 적으며 지금까지의 취재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도크 문제, 사람 문제, 공급망 문제. 저는 이것들을 각각 다른 원인으로 생각했지만 학자의 설명대로라면 이 셋은 애초에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시스템이었습니다. 컨설턴트가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발주가 끊긴 수십 년 동안 이 순환 전체가 서서히 멈췄습니다. 이제 다시 돌리려면 도크 하나, 사람 하나 고치는 걸로는 안 됩니다. 시스템 전체를 동시에 되살려야 하는데 그건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에요. 저는 그럼 이번 계약 하나로 그 순환을 다시 돌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학자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계약 하나는 불시 정도는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시가 계속 타려면 장작이 있어야 하는데 그 장작을 준비하는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는 펜으로 시계열 그래프의 맨 끝 아직 그려지지 않은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이번 계약이 그 장작이 될지 아니면 또 한 번의 반짝임으로 끝날지는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인 셈입니다. 저는 그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뒤집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생산 능력이 이 모든 걱정의 최종 원인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생산 능력 그 자체도 더 큰 무언가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산업 전체가 동시에 함께 움직여야만 유지되는 하나의 살아있는 구조. 그중 하나만 멈춰도 전체가 흔들리는 시스템. 저는 제가 찾았다고 믿었던 답이 사실은 더 큰 그림의 한 조각에 불과했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잠수함은 도크 안에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끊기지 않은 산업의 시간 위에서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며칠간 저는 이 취재가 끝났다고 생각하며 기사의 첫 문장까지 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론은 이제 완전한 답이 아니라 더 큰 질문으로 가는 통로였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학자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순환을 되살리는데 결국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짧게 말하면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벌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국 이번 계약의 진짜 의미일 겁니다. 저는 그 말을 수첩에 옮겨 적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취재를 시작했을 때는 독일이 왜 웃지 못했는지만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질문이 훨씬 더 크고 복잡한 무언가로 자라 있었습니다. 저는 이 순환이라는 개념을 좀 더 파고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방산산업이라는 것이 어쩌면 제가 알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는 산업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순환이라는 개념을 더 파고들기 위해 이번에는 조달을 결정하는 쪽, 즉 구매국의 시각을 아는 사람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만난 사람은 여러 나라의 국방 조달 자문을 맡아온 전직 관료였습니다. 그는 은퇴 후에도 여전히 각국 국방부에 자문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지금까지 취재한 내용을 요약해 들려주었습니다. 도크, 사람, 공급망,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떠받치는 발주의 순환. 그는 제 이야기를 다 듣고는 의외의 말을 꺼냈습니다. 루카스 씨는 지금 잠수함이라는 물건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네요. 그런데 구매국 입장에서는 물건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게 있습니다.
저는 그게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언제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잠시 뜸을 들이다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앞서 들었던 이야기의 연장선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챘습니다. 그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잠수함이라도 필요한 시점에 전력화되지 못하면 그 나라 입장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노후화된 기존 함정은 계속 낡아가고 승조원 훈련도 끊길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요즘 구매국들은 성능표보다 인도 일정표를 더 꼼꼼히 봅니다. 저는 이 관점이 지금까지의 취재와 정확히 맞아떨어진다고 느꼈습니다. 도크가 밀려 있다는 것, 숙련공이 부족하다는 것, 협력업체가 지연된다는 것.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하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가 약속한 시점에 실제로 배를 내줄 수 있는가? 저는 그 질문 하나가 지금까지 만난 모든 사람의 걱정을 관통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저는 그렇다면 방산업체들이 정말로 팔고 있는 것은 무기가 아니라 시간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합니다. 무기는 누구나 설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설계를 약속한 시점에 실제로 만들어낼 수 있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저는 그 말을 수첩에 크게 적었습니다. 방산업은 무기를 만드는 산업이 아니라 시간을 파는 산업이다. 저는 이 문장이 지금까지 제가 봐온 모든 장면을 다시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킬의 도크에서 봤던 순번표, 숙련공의 그을린 손, 부품사 대표의 멈춘 설비. 그 어느 것도 잠수함의 성능과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전부 시간과 관련된 장면들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계약에서 독일이 실제로 약속한 것은 정확히 무엇인지. 그는 잠시 자료를 뒤적이다 대답했습니다. 인도 일정입니다. 몇 년 안에 몇 척을 넘기겠다는 약속이죠. 그 약속의 무게가 이번 계약 전체의 무게라고 봐도 됩니다. 저는 그 무게가 얼마나 큰지 되물었습니다. 그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다음 계약은 없다고 봐야죠. 이 업계에서 신뢰는 그렇게 작동합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독일이 웃지 못한 이유는 무기를 만드는 능력이 아니라 그 시간을 지킬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불확실성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 생각이 맞다면 다른 나라들은 이 시간의 문제를 어떻게 풀고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유럽만 보고 있어서는 이 답에 끝까지 다다를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번 사업의 경쟁 상대였던 한국의 조선업이 이 순환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다른 나라의 사례로 제 가설을 검증해보고 싶었을 뿐 어느 나라를 칭찬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저는 관료에게 혹시 이 순환을 되살리는데 성공한 나라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자료를 뒤적이더니 확답 대신 요즘 국방 매체 사이에서 반복되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유럽 국방 관련 매체들 사이에서 유독 자주 언급되는 이름이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인지 물었지만 그는 애매하게 웃으며 대답을 아꼈습니다. 곧 알게 되실 겁니다. 자료를 좀 더 모아서 다시 연락드리죠. 며칠 뒤 관료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그는 이번엔 확실한 자료를 들고 왔다며 파일 하나를 건넸습니다. 화면을 열자 낯익은 이름이 보였습니다. 한국. 그가 며칠 전 애매하게 말을 흐렸던 그 나라였습니다. 그는 몇 개의 발주 이력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독일의 그래프와 나란히 놓고 보니 차이가 뚜렷했습니다. 독일 쪽 그래프가 수십 년간 낮게 깔려 있었던 반면 한국 쪽 그래프는 꾸준히 이어지는 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국내 해군 발주와 해외 수출 물량이 겹치며 도크가 쉬는 기간이 길게 비지 않았습니다. 저는 관료에게 이 차이가 의미하는 바를 물었습니다. 그는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발주가 끊기지 않았다는 건 그 순환이 계속 돌아갔다는 뜻입니다. 도크도 숙련공도 협력업체도 쉬지 않고 유지됐다는 거죠. 저는 그렇다면 그 나라의 경쟁력이 특별한 기술 하나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뜻인지 물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술은 두 나라 다 훌륭합니다. 차이는 그 기술을 뒷받침하는 생산 시스템이 얼마나 끊기지 않고 돌아갔느냐에 있습니다. 납기 준수율을 보시면 됩니다. 한 번 지킨 약속이 다음 발주를 부르고 그 발주가 다시 순환을 두껍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저는 이것이 독일을 깎아내리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싶었습니다.
독일의 기술은 여전히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다만 그 기술을 떠받치는 순환이 수십 년간 가늘어져 있었을 뿐입니다. 저는 이 두 그래프를 나란히 바라보며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저는 문득 처음 킬 조선소에서 만났던 관리자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던 그 말. 그때는 의례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보니 그는 이 구조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함부르크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저는 오랜만에 취재 수첩을 처음 페이지부터 다시 넘겨보았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들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회의장에서 봤던 그 이상한 정적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제가 그때 품고 있던 생각도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독일 잠수함이라면 세계 최고이고 이번 계약도 당연한 결과라는 생각.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으며 조금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때 저는 오직 기술이라는 한 가지 잣대로만 세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10년 넘게 이 업계를 취재해온 사람이라면 당연히 더 넓게 볼 줄 알아야 했는데 정작 저 역시 화려한 발표와 성능표 앞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돈 문제를 의심하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애널리스트의 그래프를 옮겨 적은 메모와 그 옆에 큼지막하게 그어진 가로줄. 저는 그 줄이 제가 처음으로 스스로 틀렸다는 것을 인정한 순간이었다는 걸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람 문제, 그 다음에는 공급망 문제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그때그때 제가 세웠던 가설이 얼마나 좁았는지를 새삼 깨달았습니다. 매번 저는 이번에야말로 답을 찾았다고 생각했고 매번 그 답은 조금 더 큰 그림의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돌아보며 제가 변한 것은 단순히 아는 정보의 양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처음에 저는 잠수함이라는 물건, 그리고 그 물건을 만드는 기술만 보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저는 그 물건 뒤에 있는 생산 구조, 도크와 사람과 공급망이 얽힌 하나의 시스템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처음과는 완전히 다른 시선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차가 함부르크에 가까워질 무렵 저는 문득 이상한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생산 구조라는 답, 그리고 그 순환을 오래 유지해온 다른 나라의 사례까지 확인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아직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시스템은 결국 사람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서로에게 지켜온 무언가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무언가가 정확히 무엇인지 아직 하나의 단어로 정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것이 이번 취재의 진짜 결론에 가장 가까운 것이라는 예감만은 분명했습니다. 기차가 함부르크역에 들어서며 속도를 줄였습니다. 저는 짐을 챙기며 이제 이 취재를 마무리 지을 때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그 마무리가 생산 구조라는 답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직 다 쓰지 못한 마지막 질문 하나를 품은 채 역을 빠져나왔습니다. 시스템을 시스템으로 만드는 것은 결국 무엇일까요? 사무실로 돌아와 저는 처음 발표 현장에서 찍었던 사진을 다시 열어보았습니다. 화면 속에는 승리를 발표하면서도 웃지 않던 독일 대표단의 얼굴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 표정이 이상하게만 보였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이해하지 못한 채 몇 줄을 헤맸습니다. 지금 다시 보니 사진 속 그들의 눈빛에는 제가 처음엔 읽어내지 못했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그 얼굴은 다르게 읽혔습니다. 그들은 승리를 자축하고 있지 않았던 게 아니라 이제부터 감당해야 할 무게를 먼저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크의 순번, 늙어가는 숙련공, 지연되는 부품,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떠받쳐야 할 순환. 그들은 그 무게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순환을 지탱하는 마지막 힘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은 사실 이번 취재를 시작하던 첫날 회의장의 정적 앞에서부터 이미 제 안에 있었던 질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것이 결국 신뢰라는 것을 이번 취재 끝에서야 알게 됐습니다. 도크를 계속 돌리는 것도, 숙련공을 계속 키우는 것도, 협력업체가 계속 남아있는 것도 전부 다음에도 일감이 있을 거라는 믿음, 그리고 약속한 시점을 지킬 거라는 믿음 위에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몇 년만 흔들려도 순환 전체가 가늘어졌습니다. 저는 처음 킬 조선소에서 만났던 관리자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던 그 말은 결국 이 신뢰를 처음부터 다시 증명해 보여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몇 년, 몇십 년에 걸쳐 매번 약속한 날짜를 지켜야 그 신뢰가 유지되는 것이었습니다. 독일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선정된 것과
그 신뢰를 다시 증명해내는 것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앞으로 그들에게는 증명해야 할 긴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킬 조선소에서 만났던 그 용접공이 떠올랐습니다. 용접면을 벗으며 웃던 얼굴, 20년이 걸려서야 지금 실력이 됐다던 말. 취재를 마치고 돌아서던 날, 그는 하루 작업을 끝내고 도크를 한번 돌아보고 나서야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때는 그저 습관적인 몸짓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지금 다시 떠올려 보니 그 짧은 뒤돌아봄이야말로 이 순환을 몇십 년째 붙들고 있는 사람의 몸에 밴 태도였습니다. 저는 이제 방산 뉴스를 볼 때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계약 금액이나 무기의 성능만으로는 그 이면에 있는 이야기를 다 알 수 없습니다. 발표 현장의 화려한 숫자 뒤에는 언제나 이런 얼굴들이 숨어 있을 것입니다. 그 뒤에 있는 생산 능력, 그 능력을 떠받치는 산업 생태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오랫동안 지켜온 신뢰. 저는 앞으로 어떤 계약 소식을 접하든 이 네 가지를 먼저 떠올리게 될 것 같습니다. 회의장에서 봤던 그 무표정은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계약서를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약속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방산은 무기를 만드는 산업이 아니라 시간을 지켜내는 산업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이 취재를 보시며 앞으로 어떤 계약 소식을 다르게 보게 되실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